저 오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축구 기자 출신 우리 PD와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모처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야 정쟁으로 예산안도 통과 안 되죠. 지금 경기 침체로 어렵죠. 지금 파업이 계속된다고 그러죠. 뭐 북한은 미사일 쏴대고 여러 가지 정말 우울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말 한 줄기 시원한 정말 흐뭇한 뉴스를 우리 대표팀 26명이 우리 국민들 아주 행복하게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부터 우선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저도 뭐 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사실 기대는 안 했었는데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만 바랬었는데 오히려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게 성과에 네. 나와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네. 짜도 말하자면 만들 수 없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가 네.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포르투갈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경기 통계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점유율에서도 33대 52로 많이 뒤졌습니다. 패스도 한 200여 회 이상 우리가 뒤졌고 활동거리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섰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사실 좀 못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골밖에 실점을 안 할 정도로 그래도 집중력 있게 수비를 잘 해왔고 정말 끝까지 90분까지 다 꽉 채워서 최선을 다한 그게 마지막에 이제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아쉬운 얘기지만 일단 실점한 장면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 5분 만이죠. 뭐 시합 시작하자마자 그냥 금방 이렇게 그냥 한 골 먹으면서 아우 이거 이제 오늘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마치 가슴이 철렁했었죠. 네, 일단 이게 당시 상황인데 직전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빨간색으로 두 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뒤쪽이 이제 중앙 수비수하고 측면 수비수들이고 앞쪽은 이제 미드필더 공격진입니다. 네. 이 면은 이게 촘촘하게 두 줄로 이렇게 잘 수비를 잘 막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이 뒷부분을 이게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 수비 뒷공간을 노려라, 뭐 뒷공간을 노려라 할 때 이 뒷공간이 이 중앙 수비수 제일 끝에 있는 선이랑 골키퍼 앞부분을 이 뒷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그 첫 골은 이 뒷공간을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실점을 한 건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수비선이 굉장히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센터라인까지 올라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뒤에 점선이 이게 거의 골키퍼 앞쪽인데 이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역습 상황이 되면은 이 수비수들이 뒤로 후진하면서 후진하는 거죠. 뒤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시간도 걸리고 아무래도 그 공격수들이 보통 스피드가 더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좀 휘둘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막 휘둘렸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이 검은색 좌우 이 측면 당시 이제 측면 수비수들하고 공격수였는데 이 두 선수에 대한 수비를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코너가 그러네요. 네, 이 뒤에 이제 그 상대편 중앙 수비수가 뒤에서 공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했던 탓인지 뒤쪽에 있으니까 그죠? 예, 좀 하고 공을 뒤쪽에서 굴리고 있으니까 수비수들이 너무 센터 라인까지 그냥 네,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골을 내면 그만큼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포메이션이네. 예, 수비적인 포메이션. 이러다 보니까 이 측면 수비수를 막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측면 크로스 수비수가 지금 이 포르투갈 쪽으로 보면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를 했고 확 뚫리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간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크로스가 정확히 올라가지고 수비수가 한 번에 받았지만 사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공을 굴리고 수비수가 달려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선이 너무 앞에 나오는 것도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거리를 뛰어야 되고 이 밑에 있는 빨간 점선이 애초에 크로스가 올리기 직전에 있던 수비 위치입니다. 확실하게 많이 뛰어가야 되고 이쪽 빨간 선에서 네, 위쪽으로 페널티 에리어까지 그냥 엄청난 거리네요. 한 30m. 네, 다급하게 뛰어가다 보니까 40m. 좀 수비 조직력이 조금 흔들리게 됐고 보시다시피 우리 수비수는 4명밖에 없는데 포르투갈은 5명이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수적 우위도 지고 있고 오른쪽 코너
그 볼을 잡은 친구까지 해서 5명이 그냥 완전히 쇄도한다 그러죠. 압박을 네. 가하면서. 결국 이 상황에서 이 측면 수비수가 공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3명에게나 패스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결국 어느 누구한테 줘도 슈팅을 하거나 어떤 득점을 내줄 수 있는 찬스였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비선이 좀 많이 올라 있었다는 그 부분이 조금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근데 악신에 있던 위치가 노란색 점선이었는데 노란 점선이네. 이번에는 그래도 한 2m, 1m 한 뒤에 5발자국 네, 정도 몇 발자국 뒤쪽에.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발자국 안 되니까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이 몇 발자국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똑같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왼쪽으로. 네. 아무래도 뒤에 한 몇 발짝 뒤에 있게 되다 보니까 수비를 그만큼 빨리 뒤로 물러나서 물러날 수 있어가지고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악신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골을 넣어야 됐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좀 서둘러 너무 앞서 나갔던 거고 조금 좀 집중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이후에는 굉장히 우리가 집중력 있게 뭐 슈팅 기회나 뭐 공격 찬스는 많이 줬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잘 막아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실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자, 이제 공격 얘기죠. 골을- 우리가 너무 흥분할 것 없이 네. 자, 우리는 아주 차분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점수를 내릴 수 있었는지 아주 차분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일단 첫 골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골문 앞에 이 포르투갈 수비수가 4명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거의 둘, 셋, 넷. 벽을 만들다시피 이렇게 약간 삼각형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이 꼭지점으로 골대 해서. 앞에를 이제 가리는 형태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사실 수비를 할 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골대 향해서 뭐 슈팅이나 헤딩을 못하게 이렇게 지역방을 하던 경우가 있고 또는 이 헤딩을 받거나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2명, 3명 에워싸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맨투맨으로. 근데 아무래도 헤딩을 할 만한 선수를 두세 미리 명이 이제- 이제 말하자면 막아내는 방법. 그런데 네. 지역 예. 디펜스를 했네요. 뭐 아무래도 농구로 치면은 그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공권이 조금 그래도 약한 편이기 때문에 물론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편이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좀 아직 약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르투갈이 이렇게 지역 수비를 왜냐하면 제공권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딩을 한두 명만 막아주고 나머지는 차라리 이게 슈팅할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 찬스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고 네. 이게 이제 조규성 선수가 이제 헤딩을 하려고 경합을 하던 과정에 헤딩을 못하고 뒤에 있는 수비수가 대신 헤딩을 했는데 이게 우연찮게도 이 노란색 선수가 이제 호날두 선수입니다. 호날두죠. 이 호날두 선수의 어깨를 맞고 공이 흘러나와가지고 흘러내려. 이게 좋은 찬스가 생겨버렸는데 만약 전성기 호날두였으면은 이걸 잘 피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거 피하지 못하고 네. 그냥 어깨만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 어깨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흘러나온 공을 이제 김영권 선수가 때려 이렇게 넣은. 김영권 선수가 잽싸게 이제 찼는데 공이 낮게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김영권 선수가 수비수래 가지고 어떤 슈팅에 대한 그런 게 뭐 공격수보다는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좀 자세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공을 집중을 해서 그냥 슈팅을 때려가지고 우리 첫 골을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몸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도 네. 정말 집중력으로 그 골을 걷어냈네요. 네, 딱 보시다시피 한- 공을 슈팅하는 그 순간까지도 완전히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골이었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어떤 하이라이트는 우리 이제 역전골이었죠. 역전골. 위에 시간을 보시다시피 46분 46분 30초입니다. 그러니까 1분 반이 지났죠. 정규 네, 타임. 일단 정규 시간 다 추가 시간 지나고 동안에 사실 체력도 대부분이 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을 그 시점입니다. 이제 이 상황이 사실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코너킥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 노란색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저쪽 우리 쪽으로 치면 오른쪽 코너 쪽에 네. 가 있었네요. 근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헤딩이 아직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코너킥 상황 수비를 참여하기보다는 이게 바깥쪽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게 또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을 이제 김문환 선수가 이게 좀 짧아가지고 김문환 선수 쪽으로 코너킥이 올라왔고 이거를 잘 걷어내서 또 마침 그 걷어내는 쪽이 이제
빈 공간으로 걷어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 질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달려오면서 공을 이제 또 잡았구만요. 네. 잡고는 그때부터 질주가 시작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 가운데 골대 앞에 있는 빨간색 원이 바로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입니다. 이 황희찬 선수의 골문 앞쪽에 가운데 쪽에 네. 거의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라인에 서 있었네요. 네. 일단 이 저희 황희찬 선수의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앞에 향해 달려가니까 결국 이렇게 뒤쪽에 그 수비수 3명과 이 옆쪽하고 앞쪽에 수비수 3명인 6명이 총 손흥민 선수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46분 되는 이 상황까지도 체력이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악시에 있던 뒤쪽에 있던 흰색 수비수들은 아예 쫓아가지도 못하고 이 옆과 앞쪽에 있던 검은색 원에 있던 수비수들만 3명이 이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다시피 센터 서클 쪽 부분에 빨간색 황희찬 선수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뒤에 2명 선수보다 더 훨씬 앞져 있지 않습니까? 황희찬도 열심히 달렸네. 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이제 수비수 3명이 앞에 몰려 있는데 사실 46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슈팅을 하거나 어떻게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급하고 좀 성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역시 득점왕 출신의 어떤 대단한 선수라는 게 침착하게 그래도 끝까지 공을 이 3명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공을 안 뺏기고 침착하게 잘 간수하고 뭐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는 걸 언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를 계속 기다렸고 황희찬 선수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침투에 들어갔고 손흥민 선수가 이 수비수 2명 사이로 기가 막히게 이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다리 보면은, 사이로 넣었더라고. 다리 사이로. 네, 그죠? 이 보시다시피 이 수비수 둘 사이 다리 사이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검은색 쪽 이 흑인 선수도 발을 14번. 앞으로 내밀어서 14번에 발을 내밀어서 골을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들했지. 결국 다리를 한 3-4개를 지나쳐가지고 침착하게 패스를 넣어줬고 황희찬 선수가 끝까지 달려왔는데 지치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달려온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2경기를 결장했습니다. 햄스트링은 이제 엉덩이 밑에 쪽 부위 근육인데 이게 뭐 무릎 십자인대나 이런 부위처럼 다치면은 못 움직이는 그런 부상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통증이 오래 가고 이런 부위 뛰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부위인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은 통증을 어느 정도 참고도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재발을 하고 오히려 그러면 또 장기간 또 출전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이 위치에서 거의 이 길이로 따지면 거의 한 80m 정도 됩니다. 80m를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저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거의 같이 그냥 상대방 골문으로 달렸거든요. 나란히 마치.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믿고 손흥민이가 몰고 가서는 나한테 찬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어떤 확신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네, 일단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끝까지 두 쫓아갔다는 선수가 정말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동시에 그냥 이 골문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그래서 저는 좀 손흥민 선수의 뭐 실력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죠. 황희찬 선수도 정말 이 골잡이로서의 감각이 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고 최선을 다했던 이 모습이 참 네, 멋있다는 표현 말고는 추가 수가 시간. 없습니다.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죠. 자, 일단 흐뭇한 장면을 봤고 이제 다음은 이제 내일 아침 지금부터 한 18시간 후면은 이제 시합을 갖게 되는데 네. 정말 브라질 딱 그러니까 답답하다. 브라질은 어떻게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브라질 팀은 또 어떤 팀인지 소개를 네, 좀 일단 해주시죠. 화면을 보면서 참 네. 간략하게 브라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현재 프리파 랭킹 1위인 팀인데 올해 3월부터 부동의 1위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의 그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월드컵 최대 우승국으로 5회나 우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유니폼인데 보시다시피 가슴팍에 결국 다섯 개의 별 5회 우승했다는 그 표시. 예, 그 상징이고 네, 그 정도로
이제 5회를 우승했고 올해 전적은 9승 1무 1패입니다. 근데 1패가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3차전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이제 1.5군을 내세워가지고 여유 있게 하다가 1패를 당한 건데 네. 그걸 뺀다고 하면은 사실 9승 1무 거의 뭐 압도적인 전승이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적은 이제 6승 1패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1승을 한번 거두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1999년 이제 3월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그 친선 게임이 네, 친선 게임에서 했는데 23년 전입니다. 23년 전. 그러니까 23년 전에 이제 교체 투입된 이 김동훈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최성용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기가 막히게 걷어차면서 이제 들어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진 건데 참고로 이 우리가 6패를 당했는데 이 1패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 6월 2일 날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나름대로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의 어떤 강점은 사실 이번 브라질 대표팀의 강점은 일단 네이마르를 포함한 어떤 화려한 공격진도 있지만 탄탄한 수비진과의 어떤 조화입니다. 그동안 브라질은 사실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고 워낙 공격이 뛰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지만 좀 몇 년 대회 한 두 대회 동안 별로 큰 성적을 못 거둬가지고 이번에 선임된 치치 감독 같은 경우가 약간 수비에 좀 치중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좀 브라질 출신이지만 브라질 축구의 어떤 성향과 좀 약간 다른 면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엇박자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성적을 못 거뒀지만 이제야 적절한 균형을 이룬 완벽한 팀이 됐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약점은 이번 대회 브라질 선수들이 상당히 부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측면 수비수들이 부상을 3명이나 입었습니다. 네. 이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 대회 출전을 이제 포기를 했고 워낙 부상이 심해가지고 대부분 측면 수비수들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약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브라질에 어쨌든 뭐 시합은 하게 됩니다. 벤투 감독이 이제는 다시 감독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죠. 한 경기를 이제 쉬었으니까 이번 경기엔 출전합니다. 그 벤투 감독은 전 브라질전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선. 네, 어제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벤투 감독은 일단 브라질에 대해서는 선발 11명이 모두 뛰어야 하다. 하지만 우리만의 플레이를 계속하겠다. 브라질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한국 진영에서 플레이를 오래 할 것이다. 준비를 잘하겠다. 브라질과 여러 번 붙으면 브라질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단판전은 모른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 승리의 의지를 갖고 뛰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아무래도 이 부상 중에 한 명이 네이마르 선수인데 네이마르 선수 출전 여부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어제 질문이 이제 왔는데 브라질 치치 감독은 네이마르는 오늘 오후 훈련에 참가할 것이다. 훈련에서 몸 상태를 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은 16강 한국전만 집중하고 있다. 그 다음 경기는 한국전 끝나고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 중에 이제 산드로는 뛰는 게 어렵다. 브라질 선수들 중 뛸 수 있는 선수가 누군지를 보고서 내일 선별 명단을 알겠다. 다닐로도 역시 출전할 수 있다. 저 부상 그 네.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다 하나 할 네,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19시간 뒤에는 이제 그 세계 최강 브라질과 우리가 한번 일전을 겨루게 됩니다. 네. 자, 어떤 이 관점에서 이 내일 경기를 지켜봐야 될까 한번. 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관전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브라질 공격이 사실 측면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 공격에 굉장히 휘두르지 말아야 하는데 뭐 앞서 우리가 그 포르투갈전에서 1시전 것도 사실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이었고 가나전 역시 세 골 모두 왼쪽 측면에서 왼쪽 우리가 측면에서 다 먹었죠. 네. 세 골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측면에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데 일단 그 브라질 공격 형태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6월달에 치렀던 우리 그 브라질과의 경기인데
이 당시에 사실 브라질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이번에 출전 다 네, 했습니다. 이 당시 아주 그냥 거의 국가 대표팀 전력을 그대로 끌고 네, 왔었죠. 거의 뭐 한두 네. 명만 빼고 선발로 다 출전했고 그 한두 명도 교체로 대부분 다 출전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그 당시 선발 출전했던 골키퍼가 웨베르통이라고 있는데 이 골키퍼는 사실은 세 번째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를 빼고서는 전부 다 그 베스트 멤버지만 골키퍼만은 이제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세 번째 골키퍼고 이 선수는 우리나라 경기는 추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만 바뀐 상태고 우리나라는 이 당시 김민재, 김진수, 이강인, 조규성 등이 출전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를 보는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이 아니라 교체 출전이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도 상당히 많이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업그레이드 된 네, 이때 6월달 우리 그 A매치 경기보다는 훨씬 좀 선수 이 공격 수비 모두 다 이렇게 네, 아무래도 좀 경험을 업됐다. 쌓을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선수진에서는 좀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브라질은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비진과 공격진을 따로 운영합니다. 지금 여기 하얀색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원에 있는 선수 3명이 보이는데 한 명은 지금 그 잘려 있습니다. 이게 측면 수비수, 좌우 측면 수비수 2명과 중앙 수비수 2명입니다. 이 4명은 공격에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아니, 수비만 뒤에 수비만 전담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역습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예 수비를 뒤에 처지해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4명 뽑고 6명만 해도 뭐 세계 최강의 공격력이니까 충분히 점수를 낼 수 네, 있다. 이게 참 부럽습니다. 이게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 이 공격진도 5명입니다. 5명만 사용하고 요 그 가운데 5번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그 하얀색 수비진 바로 앞에 있는 이 5번 선수가 이제 이 공격진과 수비진을 사이를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같이 하는데 카세미루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선수가 공격에도 가담할 때도 있고 수비에도 가담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명의 선수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브라질은. 근데 브라질의 가장 특기는 일단 뭐 드리블도 화려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들이 패스가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스를 받는 것도 굉장히 잘 받습니다. 뭐 발로 한번 받아가지고 조금 공을 흘리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무슨 자석 붙듯이 패스 받으면 그냥 발에 탁탁 붙고 이 경우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빨간색 수비수들이 두 줄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갖고 있던 검은색 선수의 2명이 또 에워싸고 있고 하지만 이런 에워싸고 이게 촘촘한 사이를 이 바늘 같은 틈 사이를 정확하게 앞에 있는 노란색 선수한테 패스를 하고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패스를 해가지고 수비진을 한 군데를 끌어모으는 게 브라질 방식입니다. 끌어모아가지고 빈 좌우 측면 중에 한 곳을 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이제 패스를 합니다. 이렇게 악시에 받았던 파란색 선수가 이제 공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앞으로 달려 나오니까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뒤에 4명이 이제 이 선수 쪽으로 다가오게 되죠. 결국 위에 노란색 선수가 완전히 텅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또 정면 공격으로 네, 이렇게 찔러주는. 바로 또 오른쪽으로 네, 또 올려주고 이 오른쪽에 이제 여유있게 그냥 크로스를 올리든 패스를 하든 뭘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 이제 이 빨간색이 네이마르 선수, 검은색이 네이마르 선수인데 네이마르 선수를 향해서 크로스를 넣었지만 이 경우에선 다행히 우리 김영권 선수가 중간에 헤딩으로 공을 차단해가지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처럼 수비 중앙이나 어떤 한쪽 측면에서 수비진을 잔뜩 모아가지고 반대쪽 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길게 또는 짧게라도 패스를 해가지고 상당히 좌우로 우리나라 수비진을 흔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거와 무관하게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혼자 개인 기량으로 수비진을 또 휩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힘듭니다. 네이마르가 만약 뭐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출전을 못하게 된다면 공격적인 이런 패턴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단지 네이마르의 어떤 개인 플레이를 좀 덜 걱정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브라질 공격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네이마르가 아직 몸 상태가 100%는 아니겠죠. 뭐 네. 그 점이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네. 하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브라질이 사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약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원래
기본의 어떤 약점이 있었지만 이번 상황에서 더 큰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측면입니다. 우리도 측면 공격이 굉장히 휘둘리지만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이 이번에 측면 전담으로 수비를 하는 선수를 좌우 2명, 2명씩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도 맡고 중앙 수비수도 맡을 수 있는 이런 선수도 데리고 왔지만 전문적으로 측면 수비수를 맡고 있는 선수 중에 3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알렉스 텔레스라고 이제 3차전 카메론과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너무 정도가 심해가지고 출전을 이제 포기를 했고 자네 경기를 포기했구만. 네. 그다음에 알렉산드로 그 똑같이 왼쪽에 측면은 알렉산드로 같은 경우도 지금 2차전에서 부상을 입고 출전 여부가 아직 지금 그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쉽게 나오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이제 수비수는 이제 다닐루라고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1차전 마치고 이제 부상을 입었었지만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을 해야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뭐 출전을 못 하게 된다면 다니 알베스라고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40입니다. 아, 노장. 굉장히 노련하지만 대신에 스피드나 민첩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측면 수비수 2명이 다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앙 수비수 보는 마르퀴노스를 이제 임시적으로 왼쪽을 측면으로 교체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물론 마르퀴노스가 왼쪽 측면을 평소에도 가끔씩 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왼쪽 측면 수비수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면을 많이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좀 유리한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브라질이 패배한 3차전 카메룬과의 경기에서도 그 골을 넣은 것도 왼쪽 측면에서 이렇게 카메룬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제 검은색 선수가 이제 달려들어서 헤딩으로 때려 넣는 건데 이 경기에서도 카메룬이 끊임없이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후반 48분쯤에 이제 결실을 맺었던 건데 참고로 브라질 이번 세 경기에서 유일하게 실점한 골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렇게 브라질의 측면을 우리도 측면을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브라질 측면을 허물면은 어떻게든 그래도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우리가 운도 좋게 조별리그 3경기를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3경기를 모두 치렀습니다. 사실 H조에서는 이번 경기를 치를 974 스타디움에 하고 에듀케이션 시티 두 군데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운 좋게 세 군데를 다 한 군데를 사용했습니다. 그 덕에 좀 어떤 적응이나 일단 익숙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3경기를 잘 치른 면이 있지만 이번 16강제는 새로운 경기장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974 스타디움에서 뛰어야 됩니다. 브라질은 사실 2차전에 그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이미 한번 이 경기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적응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적응을 해야 되냐는 부분이냐면 한 가지는 일단은 그 잔디의 상태입니다. 뭐 잔디가 이제 많이 파여진 곳도 있고 좀 뭐 물렁한 곳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공을 드리블하거나 패스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조명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앞선 3경기는 다 그 카타르 시간대로는 낮과 이른 그 저녁 시간대였지만 이번에는 그 카타르 시간은 오후 10시 경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벽 4시지만 거기는 오후 10시입니다. 야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조명이 필수로 켜집니다. 자, 조명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그 공중으로 볼을 올릴 때 이 야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플라이볼을 잡을 때 같은 경우 조명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앞으로 전면으로 슈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그런 빛이 반사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좀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3경기를 뛰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게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 거고 네 번째는 사실 뭐 이건 관전 포인트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우리가 16강을 이겨서 8강전을 올라가길 바라긴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우린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다. 뭐 그런 심정으로 일단은 게임을 즐기고 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시계 대한민국 스타일의 또 축구를 우리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선수단이 그 마지막 종료 휘슬을 울리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바람이고 실제로 그럴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지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뭐 5대 0으로 대패를 한다 하더라도 경기 끝나고 뭐 누구는 뭐 못했느니 뭐 누구를 네네. 빼고 누구를 넣었으면 뭐 나았겠니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16강을 진출했다는 그것도 극적으로 어떤 기적적으로 우리가 16강을 진출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우리가 설령 대패를 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들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어쨌든 끝까지 박수를 치고 우리가 환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포츠가 뭐 사람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어떤 치열한 경쟁 속의 승패를 보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역동적이고 멋있는 동작을 보는 그 즐기는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선수들 뭐 어떤 최선을 다하는 이 끝까지 하는 그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상당히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저희가 마라톤에서 뭐 한 4시간 5시간 1등은 2시간이지만 꼴찌로 들어오는 선수가 4시간 5시간을 해도 들어올 때 우리가 완주하는 박수 쳐주고 박수를 치죠. 환호한 이유가 그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그 모습이 워낙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 쳐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1등하는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고 승리한 사람은 박수 쳐주겠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까지도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 월드컵과 같은 이런 최대의 무대에서 공식 경기를 갖는 것은 네.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A매치 경기나 뭐 친선 게임과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일 뭐 패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계 최강 팀으로부터 우리 정말 한 수 배웠다. 네. 뭐 즐겼다. 우리 수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것이 똑같은 심정으로 정말 우리 이 기쁨을 보내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을 믿고 그들에게 또 힘찬 박수를 보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축구 기자를 했고 사실은 축덕이라는 말도 있죠. 축구 덕후인 우리 곽 PD와 함께 월드컵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